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내일과 모레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보다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단속 계획을 이렇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싸고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갈등이 격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황 내정자를 연결해 이번 사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처신과 경선 차질을 두고도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포함한 방역 대책을 모레 발표합니다. 강원 강릉에 이틀 동안 1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서울 등 서쪽 지역에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이후에 적용될 거리두기는 모레 발표될 예정인데 기존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끝나자 신규 환자가 다시 1,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6주 넘게 1,000명대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증가에 여름 휴가철 이동량까지 맞물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직전 주보다 4% 넘게 늘어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동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은 휴가철로 인한 이동 수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수도권 4단계는 6주째, 비수도권 3단계는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주문에도 당장 거리두기를 완화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침은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서 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건 확실히 다들 느꼈기 때문에 굳이 6시 전, 6시 이전 구분하지 말고 식당 내에서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와 전체적인 사람들 이용 숫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모레 결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은 어제 하루 5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신분당선 확장 공사 현장. 자재는 쌓여 있고 장비도 멈춰선 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업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이틀 만에 16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겁니다. 강남구 수서역 GTX 건설 현장에서도 근무자들과 그 가족까지 20명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 모두 함께 작업하고 숙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공사장 특성상 근무자들이 장시간 함께 일하며 식사, 휴식 등 공동 활동이 많아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51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평일 검사 인원은 전날보다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도 감염이 잇따라 이틀 연속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명을 넘어선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내 해수욕장도 전격 폐장됐습니다.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고 편의시설도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입욕과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보니 피서객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다른 레저 스포츠는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휴가객들, 피서객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주도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당분간 안전관리 인력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2주 동안 정말 접촉면을 줄여주시고 모임을 조금만 뒤로 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패턴은 이렇게 집단 발생이 많이 되면 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또 빨리 가라앉기도 합니다. 경남 지역은 일상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창원과 창녕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간 감염, 직장 동료 사이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통영과 거제, 고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경남 누적 확진자는 9,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0일 4단계 시행 이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부산 지역은 이틀 연속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도 교회와 태권도장, 클럽 등 기존의 10개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한 접촉자가 감염되면서 6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18살에서 49살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추가 예약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의 배경을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년 월요일 끝자리가 8인 20대 구피루 씨는 10부제로 하는 백신 예약 순서가 다가왔지만 예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작용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한 2, 3일 정도 주변에서 많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역시 20대인 김모 씨는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콕하면서 코로나19를 피하는 게 낫지 백신 부작용 겪기는 싫다는 겁니다. 집에서 어차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지난주부터 만 18살부터 49살을 대상으로 시작한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예약률은 60%를 겨우 넘겼습니다. 접종 사이트 먹통 사태를 겪을 정도로 예약 경쟁이 치열했던 50대 예약률 8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 부작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차라리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낫겠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실제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맞는다는 게 더 공포감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 필수 인력 등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접종자는 7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 예약이 끝나지 않은 만큼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예약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감염률이 높아진 데다 젊다 해도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백신 부작용보다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면서 특히 델타 변이 확산을 막고 중증 위험도를 낮추려면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49살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접종 예약은 다음 달 18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에 상관없이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고국당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장군의 귀환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의장대 호의 속에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들어옵니다. 2021년 오늘 국민 모두의 염원과 함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잠들어 있던 홍 장군이 이제서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국당에 천천히 내려지고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묘역의 흙과 우리 땅의 흙으로 따뜻하게 덮입니다. 고국을 떠난 지 100년, 순국한 지 78년 만에 홍 장군은 비로소 고국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향 흙에 흘린 홍 장군의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 선조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란듯이 잘 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동안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려인의 자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의 홍 장군 묘역 관리와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장군이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일 수 있도록 협조해준 카자흐스탄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이른바 보은 인사 비판을 제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은 황교익 씨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친일 부적격 논란에 황교익 씨는 연일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그러면서 청문회 전까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언급 자체를 자제했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 캠프 측은 계속해서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철회하지 않게 되면 민심 위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민주당이 져야 하는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께서 유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대선 주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미 이재명 지사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 판단을 유보해왔던 박용진 의원도 황 씨가 섬뜩한 표현으로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 지사의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황 씨의 날선 반응에 논란이 확산하고 후보 간 전선이 갈리면서 여론을 살펴보겠다던 이재명 지사 측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명을 철회한다면 다른 후보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과 동시에 인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심 자진 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읽히지만 황 씨는 청문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교익 씨와 이낙연 캠프 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YTN에 출연한
이낙연 캠프 측의 오영훈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듣고 바로 황교익 씨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귀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캠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인가라는 이 본질적 문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식적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경민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최근 도쿄올림픽과 관련돼서 식재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재료를 갖고 오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다라는 발언, 그리고 2018년에 황교의 마칼럼 리스트의 친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불고기의 야끼니쿠 기원설, 그리고 한국 음식의 기원이 온통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사께서 황교익 내정자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 그리고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2만 3천여 명의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일부 유튜버들을 겨냥한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이른바 이낙연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으로 모두 8쪽 분량인데요. 일부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PD와 이동형 작가를 포함해 고발뉴스와 열린공감TV 같은 온라인 매체까지 언급됐습니다. 요즘 이낙연 지지 그룹으로 또 방향을 정한 파리들이 또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어디서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 밥 먹고 하는 짓이 이재명 해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들이 경기도의 도정 홍보 방송과 연결돼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광고 수주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캠프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선에 대비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PD는 SNS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단지 편향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 전 대표가 대통령감이 아님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받은 것이 일절 없다면서 이 전 대표 측이 작성한 문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도 홍보비 지적에 대해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 공방이 가열되자 여권 내부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혹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거리를 다니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시냐면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나중에 합쳐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제 그만하라고 네거티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이른바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는 내용의 이준석 대표 통화 녹취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 주자들과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해 지도부를 성토하면서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식회의에선 언급을 자제했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은 국민께 맡기겠다며 논란의 윤석열 정리 발언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그러자 원희룡 전 지사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가 말한 정리의 대상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다면서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이에 이 대표는 SNS에 그냥 딱하다라는 촌평만 남기고 원전 지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것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이 티격태격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이 당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이 대표의 공정성 시비를 에둘러 비판했고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두둔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참 유치하다.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젊은 대표를 중심으로 중진들이나 당의 어른들이 스포트 해주는 체제로 당을 끌고 가야지. 갈등이 정리될 만하니까 새로운 소재 들고 나와 분탕질 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선 진행을 준비했던 서병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작심 발언을 하자 듣고 있던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일부 초선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더는 당내 분란을 키우지 말자며 호소에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직접 연결해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황 선생님?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 보훈 인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공모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누가 한번 해보라고 추천한 게 있는지 내정된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자체에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문화인사들, 경기도권에 있는 문화인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모임인가 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공석이래요. 그래서 공모가 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공석이었죠.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뭐 8분이 그 접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최종 면접은 4분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제가 낙점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회에 청문회를 남겨놓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보훈 인사라고 하려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먼저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 아니시고,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황교익 TV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서 형수 욕설, 가정사 논란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자, 이재명 지사를 이해합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이재명 지사를 이해하자고 한 것은 2018년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은 공격을 했고 제가 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보훈이 있자 그러면 그때 보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환경TV에 나왔던 것은 그 마산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이재명 기자도 마산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떡볶이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죠.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눴죠. 그냥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뭐 어린 시절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가 비슷한 연배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영상을 편집하는 중간에 정세균 후보 쪽에서 영상물 만들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 캠프에서 정세균 후보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럴 거 없이 그 이재명 그 도지사가 환경TV에 나왔으니까 환경TV에 나오시라. 예.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똑같이 이렇게 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환경TV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누구 지지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다 똑같은 분이죠. 이낙연 후보도 저는 똑같고 다 똑같은 식으로 저는 대했는데 그게 왜 이재명 후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내가 아마 이제 내가 뭐 은혜를 뭐 할 네. 만한 형편도 아닌데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 보은 인사 이것 외에 이제 지적하는 게 경기도라고 하는 대단히 큰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관광 전반을 경영하려면 글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맛 칼럼니스트일 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 음식을 우리 음식보다 좀 높게 얘기한 것이 있다. 이거 너무 일본에 좀 가깝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문성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경력들은 자기소개서와 뭐 경영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자세하게 그 서류로 내고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제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식당에 앉아서 음식 먹는 장면들만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맛집 소개하는 뭐 이 정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농민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의 내재적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역 축제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인 뭐 기타 등등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 음식이 우리 음식보다 더 낫고 제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불고기는 약분입구의 번안어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불고기라는 말이 1920년대 문득 우리한테 등장하는데 이 야끼니쿠라는 말도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온 말이거든요. 1800년대에 바베큐라는 말을 야끼니쿠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요. 불고기라는 말이 번창하기 전에 우리 땅에 야끼니쿠라는 말이 번창했었어요. 그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김윤경 선생이 국어학자인 김윤경 선생이 야끼니쿠 대신에 불고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끼니쿠가 불그스릴 소자에 고기 육자거든요. 불고기 이런 번안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기원이 우리가 먹는 것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오뎅이니 먹방이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잡다하게 간식거리로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뭐 빵집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들, 단팥빵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비롯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몰랐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런 거 알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음식 그런데 얘기는 뭐 여기쯤에서 줄이고요. 그런 거 일부 째간찜기 때문에 많이 있던 걸 지금도 우리가 그냥 이어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서의 치료, 모든 인본 뭐 민족 감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우리의 그것을 낮춰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제가 민족 예. 감정이 올라온다는 이걸 가지고 왜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황 선생님, 예.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관계자들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얘기들인데 이낙연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정치 생명을 끊을 때까지 내가 힘을 써보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그 마타도 네거티브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결정적인 게 이게 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계속 이 분위기를 끌고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친일 프레임은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극우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이거 버려진 적의 칼을 가져와서 아군의 등에다가 꽂는 비열한 짓을 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사과하시면 저도 있잖아요. 그 사과 받고 저도 좀 금도를 넘는 말을 했거든요. 정치인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시죠.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고 지금 대선 후보이기도 한 분한테 내가 이제 정치 생명 끝내겠다라고 끝장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저도 이제 금도 넘었어요. 예. 그 막말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먼저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막말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면 저도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직업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라고 있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이제 응모를 갖다 안 한 이제 자연이라면 내가 어떤 자존의 손상을 입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공적인 직위에 이제 올라갈 건데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뭔가 난감해지지 않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거의 글도 안 쓰고요. 정치적인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며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점점 저한테 대한 공격도가 강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친일 프레임까지 던지는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런 판단에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해오면 저 같은 시민이 저는 저 혼자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뭐 보호막도 없고 저는 정당도 없고 어떤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단 한 사람 저 혼자의 프리랜서일 뿐이거든요. 제가 제 직업과 제 인격과 제 생존의 길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용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들이 차분하게 정책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사과하시면 저도 있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이재명 지사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뭐 통화를 한 게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뭐 1년 전, 2년 전? 그것도 그냥 대면 해요. 지금 나도 이낙연 대표하고도 서로 인사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정세균 의원하고도 가끔씩 지난번에 예전에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적도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저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뭐든지 다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의 얘기는 이제 전달됐을 거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이 글쎄요 바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국민의힘도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황교익 씨가 쭉 설명을 하는데 네네. 듣고 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황교익 씨 개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그냥 직업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본인이 응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사장 내정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워낙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엉뚱하게 보훈 인사란 이름으로 자기한테 날아왔고 제일 격분한 대목은 이제 친일 프레임이죠. 인간적인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의 공격을 받았는데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요건 이해가 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이 벌어진 타이밍. 예. 그리고 이제 양쪽의 시각. 또 양쪽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권은 이거 즐기는 분위기인데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또 이 지지층들도 있고 황교안 이 마칼럼니스트라는 인물은 애초에 그렇죠.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는 애초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또 있는 분이에요. 지지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음식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논쟁적으로 불꽃이 커졌기 때문에 30일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지금 열흘 이상 남았는데 이 이슈가 오히려 민주당의 내부 네거티브에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지역적인 이슈가 엉뚱하게 너무 확전됐다. 양쪽에서 사과하고 빨리 풀면 제일 좋은데 쉬울까 싶습니다. 사과를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황교익 씨가 내가 가만히 있었어 라고 가만히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저 캠프 쪽에서 나를 가만뒀겠느냐. 한참은 더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 조금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납득도 가는데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나는 건 전 두 가지 고민은 있어요. 처음에 그 어떤 뭐 이제 도쿄나 오사카의 관광공사 사장 감 아니냐. 신경민 전 의원의 말이 과했던 게 이게 첫 번째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뭘 받아쳤냐면 신경민 전 의원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으면 되는데 이낙연 후보에게 연미복을 입고 일왕지기시기 같지 않느냐. 일본 총리가 올린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동급의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이해는 이루 받아치는 바람에 둘 다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확전되자 이낙연 후보를 이제 타겟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인간 아니다, 짐승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너무 격한 발언이었는데. 본인도 아까 이게 막말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황교익 씨와 이낙연 후보가 풀어야 되는 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신경민 전 의원이 내가 좀 과했다고 사과한들 거기서 잦아들까? 황교익 씨가 그 이상을 요구할까? 이건 좀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로 계속 막 치열하게 정책 구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엉뚱하게 이낙연과 황교익 이건 층위가 서로 다른 분들인데 그냥 맞대결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캠프 쪽에서도 글쎄요 이게 대선 경선 전에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풀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개가 꼬여 있는 게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낀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오가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건 인간적 차원이고요. 인격 이제 훼손의 문제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황교익 씨 얘기가 맞는 게 나는 직장을 구했을 뿐인데 경기관광공사에 내 역량을 가지고 이 사장으로 내정돼서 기여하겠다는 게 뭐 그렇게 보은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꼬여 있어서 이 지자체 인사 적절성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문성 문제도 전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뭐 관료도 사장을 하고 정치인도 사장을 하고 마칼럼니스트라고 뭐 사장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적합하냐 이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겠죠. 근데 세 번째가 이 대선 국면이 꼬여 있다 보니까 대선 레이스에서의 서로의 견제와 지금 지자체 인사와 개인적인 모욕감이 뒤얽혀서 이게 지금 한 열흘 동안 풀릴 수 있겠는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전체의 악재고요. 이재명 캠프에도 악재.
이낙연 캠프에도 악재, 누구도 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한테도 부담이 되겠지만 경기도 의회 쪽에서 일단 뭐 어떻게든 뭐 결정이 나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든 또 돌려봐야겠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내정을 철회하거나 인사를 사퇴시키는 것도 또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예. 네. 그럼 결국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돼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회 인사청문회를 한번 기다려보죠. 네. 자, 그리고 야당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준석 전 대표가 저거 정리된다라고 하는 저거가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인물을 얘기하는 거냐, 인물이 안고 있는 상황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냐,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셋 중에 인물이라거나 그 인물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생각하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퇴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냥 그들과 얽혀 있는 갈등 국면이 당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의 절차에 뭐 이제 지금이 물 건너갔습니다만 오늘 원래 있기로 했던 경준이 토론은 취소됐죠.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비전 발표회 정도로 이제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선관위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본 과정으로 접어들 텐데 지금 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세게 압박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윤 캠프가 몸도 불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당의 지도부의 입장에 따르지 않고 있지만 곧 정리된다. 순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뭐 그때 이제 다른 정지석 의원 얘기죠. 돌고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멸치도 있는데 당 대표로서 공정하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의 정리. 저거라고 하는 것은 갈등 국면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본인이 해명한 게 저는 1순위라고 봐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로 밝혀지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나는 정리된다고 한 것은 이 갈등 국면이 정리된다고 이야기한 거다. 근데 그 또 하나는 지금 원희룡 이 지사의 오늘 연이은 기자회견과 나는 똑똑히 들었는데 윤석열이 정리된다는 의미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들은 입장의 해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를 본인의 귀로 듣고 나는 윤석열 정리로 이해했다. 그리고 본인의 해석인 것이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우리가 관점 왜 이러는 것인가? 글쎄요. 원희룡 지사는 왜 이러는 것인가? 원희룡 지사는 왜 이랬을까?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오늘 또 나서서 대권 주자인데 거듭니다. 당대표가 여러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다 보니 서로에게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지켜질 말이든 아니든 조금 이제 감정을 이제 추스리는 말도 할 수 있고 거들어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그 녹취를 다 공개하면 지금 후보가 이렇게 많은데 그 당대표 말 중에도 얽히고 꼬이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유 후보 지지합니다. 홍 후보 지지합니다. 하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걸 다 녹취를 그럼 공개해버리면 또 어떻게 당을 이끄느냐. 좀 이런 얘기하지 마라라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통화한 12일 통화의 내용은 본인을 좀 독려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윤 캠프를 도와주는 흐름으로 돌아가는데 자, 원 후보는 왜 이러한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내부 경선이 이제 시작되는 즈음에 어떤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건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짊어지고 있던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털고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원팀이 돼서 이제 나가려는 한 이제 전환점이 됐어야 될 그 모임인데 그 의원총회가 오늘 뭐 결국은 아우성치다가 끝나고 분위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지도부 성토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 성토로 끝났다는 잠깐 거죠.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좀 똘똘 뭉쳐서 좀 제대로 대여 투쟁도 좀 해주시고 각 캠프들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우리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당 대표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SNS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에 서로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공개를 하세요. 공개로 공개를 하겠습니까? 하세요. 네. 예. 자, 앞에 얘기했던 곽상도, 김정재 두 사람은 윤석열계로 일단 뽑히는 사람이고 박대출 의원이 그 다음에 다시 최재형.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최재형 캠프의 캠프 이제 쪽이죠. 네. 예, 기획본부장이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지도부와 대선 주자 캠프 사이의 갈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서병수 의원, 지금 경준희 위원장이죠. 예. 앞에 나서서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의 어찌 보면 뭐 포격을 다 직접 맞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다자라진 않았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도부를 우리가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이 숨어 있죠. 과연 서병수 위원장이 경준위에서 선관위 위원장 심판의 권한까지도 이제 잡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의원들 분위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외 위원장을 관령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는데 지금 25일에 이제 정책 발표회를 한 차례 간단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정견 발표식으로 쭉 하고 끝날 텐데 26일부터는 이제 선관위가 구성돼서 이제는 당원 당규에 의한 대선 관리 절차적 체제로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심판은 누구인가? 이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는 양상을 아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누가 이제 선관위 위원장 체제를 잡느냐.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리더십이 상당히 허물어진 걸로 심지어 오늘 뭐 신문 기사들을 보면 허물어졌다, 몰락했다, 뭐 이제 어떤 리더십을 놓쳤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 지지층 중에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은 이 대표 나가라는 얘기도 지금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에 떠도는데 마지막 반전이 아마 선관위의 위원장을 어떻게 낙점하는가 여기로 쏠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병수 이제 위원장은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을 때 좀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이벤트까지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틀림없이. 그게 역할이죠. 그게 이제 토론회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 그때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당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었냐.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설명까지는 알겠고 다만 이걸 마무리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냐 이제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제 리스크, 당 대표로서의 위기를 얘기하셨는데 뭐 허물어진다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또 당 대변인은 오늘 적응 중입니다. 이수라고 했는데 적응하고 빨리 이걸 극복할 거냐 아니면 진짜 허물어질 거냐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죠.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뭐 실권을 잃고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캠프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건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실권을 놓고 교체가 된다면 비대위 체제인데 두 달이에요. 이게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가능성 없습니다. 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꾸리긴 힘들다. 그리고 본선 주자를 어떻게든 뽑아만 내면 당권은 다 이제 대권 주자에게 가고 11월부터는 이제 대선 체제에 접어드는 겁니다. 두 달을 버텨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원하는 건 나에게 좀 유리하게 리더십이 작동해 주기를 혹은 최소한 공정하기를. 근데 또 이제 어느 쪽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반윤 전선도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는. 지금 너무 이 덩치가 커져서 중진 의원들이 다 붙어서 그냥 본선 주자가 된 듯이 윤 후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윤 캠프가 어떻게 관리할지의 문제인데 저는 두 달 동안 이게 깨지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봉합해서 굴러가는 길을 찾을 텐데 문제는 일단은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선 또 반격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셋이 삼각편대로 요것만 잘 꾸려나가면 빨리 꾸려진다면 어떻게든 두 달이야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선관위원장 내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선 룰 싸움이 그렇겠죠. 캠프 간에 보통 일어날 것 복잡하겠군요. 자, 그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강릉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릉역이 한때 물에 잠겼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역 대합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퍼담아 버리고 또 버려도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역사한 식당에서도 들어찬 빗물을 빼내느라 허리를 펼 새가 없습니다. 1시간에 50mm 가까운 장대비에 물이 역류하면서 침수된 겁니다. 물은 1시간여 만에 대부분 빼냈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시고 그냥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8시 5분에 올라오는 차 그때도 여기 물이 그득했었거든요. 역사 상인들은 배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물이 내려가는데 밑에서 역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식을 개선이 돼야지. 비만 조금만 오면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니까. 강릉 도심 곳곳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차량은 조심스레 물길을 헤치며 지나갑니다. 강릉 지역에 이틀 동안 1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2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옥계와 심곡을 잇는 해안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이 최근 추가 폭로됐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 전담 부서까지 투입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사업가 A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경찰, 관세청과 국세청 고위직들을 만날 때 밥값과 술값, 골프비 등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윤우진이가 뭐 이런 사람을 불러 나와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값을 결제해야 됐고.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 등을 처벌해달라면서 관련 내용을 담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까지 받았지만 수사는 별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정말 만났냐? 만났다. 밥도 샀다. 윤우진 씨랑 같이 만나? 샀다. 이분은 현직 검사님인데 왜 윤우진하고 밥을 먹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검사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최근 윤 전 서장의 회유가 의심되는 영상까지 보도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직접 수표를 건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협조한 게 있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온 거고. 특히 윤 전 서장에 대한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로 재배당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 개편에 따른 재배당이라고 밝혔지만 중앙지검 내 가장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특별수사부서가 사건을 맡으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는 기존 형사 13부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뒤에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사실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켜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스폰서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사업가 A씨가 금전 관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토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는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추가 폭로와 검찰 특별수사부서 가세로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관련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구속에 응하는 조건으로 노동 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을 찾은 경찰이 영장을 들이밉니다. 지난 5월부터 연달아 노동자 대회와 택배 상경투쟁, 8,000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러 온 겁니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공지가 돼서 저희가 여기 소재하시는 걸로 확인이 돼서 오늘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 방문 소식을 들은 양 위원장은 당장 구속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면 협상에 나서야만 구속 절차에 동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불법 집회를 열게 된 건 여태껏 노동 문제를 등한시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진정 어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신의 구속을 미뤄둘 필요도, 하반기에 총파업 투쟁을 강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제지를 받은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2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없어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 시도는 없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준비를 거쳐 다시 구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10월 총파업 개최 결의를 예고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 자금이 이틀 만에 2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한정된 금액을 상황에 따라 나누다 보니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에 사업자 번호 홀수인 51만 8천 명에게 자금이 집행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오후 3시까지 누적 100만 명 넘게 접수해 전체 대상자의 56%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매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 자금은 32단계 유형으로 더 세분화해서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178만 사업체에 주는 4조 2천억 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때 291만 사업체에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보니 앞선 지원금 때와 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또 폐업한 사업자와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신규 사업자라든지 사업자가 없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명해서 지원해야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흘째부터는 사업자 번호와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고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을 유예하는 기존 대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모든 금융권의 대출 만기를 미루는 방안도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며 시간당 42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사망자가 폭증하자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접종률이 올라갔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여러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2 weeks, just at my hospital, we tested almost 400 people that were symptomatic, and 23% of them have been positive. So this is not an uptick. This is a third major surge.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760여 명, 급기야 지난 17일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1시간에 4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덮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미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threat is now predominantly only to the unvaccinated. The data is clear. The case increases are concentrate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 델타 변이 공포가 확산하면서 백신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접종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보였던 미국의 일주일간 백신 접종 평균치는 최근 2주 사이 14% 증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11명이 감염되며 한 달 만에 집단 감염이 재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2주 격리 기간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23명이 확진됐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훈련병 11명은 지난달 28일 입소한 뒤 열흘 동안 2차례 PCR,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소 14일 차인 지난 10일부터 예방적 관찰 등을 위한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돼 야외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훈련 일주일째인 16일 한 명이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 훈련병들에 대한 PCR 검사에서 15명 중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훈련병들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격리 해제 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훈련병들이 집단 감염된 만큼 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잠복기가 좀 늦게 나타나는 비율이 한 15%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감염 원과 감염 경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7월에서 9월 입영 대상자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논산훈련소 확진자 가운데 접종을 마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만큼 7월 입소자들이 입영을 연기하면서까지 접종을 마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입대 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인원은 자대 배치 이후에 부대가 있는 지역 접종 센터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간호사들이 응원만 말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근무에 그만두고 싶은 지경이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을 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서름을 들려주고 싶다며 마련한 자리. 영상을 보내온 간호사들은 너나 없이 마음속 쌓아둔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인들 덕분에 늘려요 라는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들 저희를 잊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잊었어요.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1년 반. 최전선에서 싸워온 간호사 셋 중 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감염병동 등에서 일하는 3교대 간호사들은 72% 이상이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방근무,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 제 오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달을 일하면서 제대로 쉰 기억이 없어요. 이런 현실 탓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나 병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교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136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쟁의 신청을 했고 오는 26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휴업 동시에 사직입니다. 2번은 휴식입니다. 3번은 잠을 실컷 자는 것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노조 측과 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 보건 인력들은 이제 따뜻한 위로보다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변호사들 처우 좋아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YTN 이준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칼럼니스트 관련 논란을 다뤘죠. 2071님, 공인의 자세로 앞으로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서 발언을 해주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8735님, 짐승에 비유하거나 정치 생명을 끊는다는 등 지나치게 거침없는 말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홍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6192님, 이준석 대표 논란은 너무 많은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 대표다운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7511님, 논란을 보니 허탈하고 씁쓸합니다. 선배의 조언을 들으며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겸손함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쟁이 이어서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